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수용소 가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잘 나갈 때 여명위원장을 했던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를 만났던 추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덕문 소학교 거기에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소년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책임진 소년 반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급 반장 1년 했다가 잘렸습니다. 그 잘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자유주의 분망한 이제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부터 꽤 먼 거리 이제 평양 동물원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물원 제가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되게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우리 학급반 이제 애들한테 야 우리 오늘 수업 째고 동물원 가자. 그 했더니 애들이 다 가죠. 가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댈 테니까 몽땅 가자 해가지고 그날 전부 다 이제 애들 한 20명 데리고 동물원 갔다가 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담임 선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담임 선생이 이제 우리 아이가 그 학생이 지금 안 왔는데 한 20명을 데리고 간 것 같다. 그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제가 처음으로 맞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자했던 할아버지가 저를 기싸대기 때려가지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거 빼고는 사실은 저희 학교 생활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은 늘 먹을 게 풍족했기 때문에 우리 학급반 아이들이 전부 다 저희 집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만 되면 몽땅 저희 집에 몰려와가지고 그 얻어먹는 재미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고 전 당연히 인기가 좋았죠. 자,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자기 직장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내준 그 승용차에 타가지고 여명위원회 청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보다 더 잘생긴 분이 딱 있어가지고 저기 누구냐 했더니 김성애 위원장님이시라 나보고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했더니 그 김성애 위원장이 저를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똘똘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뭐 저 김성애가 뭐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뭐 김성애가 딱 나오니까 다 설설 기고 막 분위기가 아주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 뭐 제가 본 김성애는 굉장히 미인이었고 키도 크고 굉장히 이제 얼굴이 빛이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는 비참하게 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김성애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막강할 때고 또 저희 할머니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여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뭐 제일교포들 가운데 뭐 저희 집안은 가장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돼 있었고 저희 집안은 심지어 조청년이 발간한 조선신보 메인 페이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이제 한 제일교포 가족의 그 스토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조선신보에다가 딱 소개한 그런 이제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명실상부 북한에 건너간 제일교포가 가운데 모범적인 가정이고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가서 소위 이제 그 자본주의의 씨앗을 북한 전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 워낙 당성이 강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안 했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는 일본 교토 후쿠시마에서 태어났고 다 교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제 북한에 가서 좀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익히기 시작하던 때이다 보니까 김일성 수령님 익혀야 되는데 김일성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몇 번 제지당했고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일교포 할머니는 이 점쟁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 생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인민을 굶겨 죽이진 않겠다. 쥐띠니까 잘 물어와가지고 인민들을 갖다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쟁이 할머니가 여덕수용소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교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북한의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야쿠자 그 일원들이 청년에서 막 말썽 피우다가 그 부모 세대가 이제 북한에 가서 좀 사람 되라 해가지고 북한에 많이 보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북한에 와가지고 야쿠자를 형성을 해가지고 깡패 조직을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야쿠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전까지만 해도 깡패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깡패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 북한의 조폭 이 라인들이 그때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전국에 확산된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청년계 그 돈이 많은 제일교포들 그 자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폭 조직을 만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일교포에 대한 이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70년대 중반 때 검덕광산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독강산에 배치된 일본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북한에 간 일본인 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방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해지고 나가가지고 주성님 우리 일본으로 왜 안 보내주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갈 때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갔는데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나 가족이.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교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해준 것 같다. 그들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대로 엄격하게 다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일교포들을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제일교포들이 정치범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로 갔는데 함경북도 해령, 온성, 정성, 여독, 화성 곳곳에 제일교포들이 이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도 조청년 교도지부 교육위원장이었던 박기현 씨 가족, 윤도구 위원장 가족을 포함해서 교도지부의 간부들이 전부 다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청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왜 다 잡아갈까? 하지만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잡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독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조청년 그 의장, 한독수 의장이 처음에 북한이 내정해가지고 갑자기 내세우니까 조청년 그 일선 간부들이 다 반발을 했습니다. 저 한독수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놈이 왜 갑자기 나오냐? 특히 교도지부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교도지부가. 이 교도가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도쿄, 오사카 빼고는 강력한 어떤 그런 조직이었고 제일 확대됐던 이제 그런 조직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빠진코로 돈도 많이 기부를 했고 또 할머니는 여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교도지부에서 이제 한독수를 제명하라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청년본부에서 김일성 주석이 한독수 의장을 지명했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 했다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래 놓고 이 한독수란 놈이 북송을 다 시키면서 교도지부에 있는 많은 간부들을 깨워가지고 북한에 보내놓고 자기를 반대했던 안가품을 전부 다 정치보복을 해가지고 수용소로 다 보내지 않았냐. 그건 저희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작당해가지고 교도지부에 있는 이 간부들이 사상이 불건전하고 북한에 해가 될 사람들이라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수용소에 이제 끌어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추측하는 것 뿐인데 그거밖에는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교도지부에서 간부를 하다가 일본에 건너간 많은 제일교포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됐고 수용소에 가보니까 다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속았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신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가서 할머니가 피눈물을 이제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한국에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좌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얘들은 북한에 안 가고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의 수용소까지 가봐야 정신 차릴 놈들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수용소에 가서야 이제 자신의 이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을 했고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할머님의 인생이 참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믿었고 평생을 지켜왔던 그 신념이 무너지고 남편은 수용소 보내고 가족은 전부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청년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간 배경, 또 저희 가족이 끌려간 배경, 이제 2부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자, 이제 3부, 4부를 통해서 저희 여독 수용소 스토리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